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마지막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김윤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정도원 의원이 대선 때 엄청난 실수했다. 내가 사죄 털어 무마했다. 과연 어떤 일이? 전 알고 있습니다. 자,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밝혔다고 하죠. 대북 특사의 주인공 누가 할지 전 알고 있습니다. 자, 청월대보름 오늘이죠. 오국밥 먹고 부럼 깨는 날 전 알고 있습니다. 자, 첫 곡 쓰리 디글리스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과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는 인천 삽니다. 아, 잘 가세요. 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또 가족은 어디 사세요? 가족이요? 예. 저희 가족은 저 인천. 잘 가세요. 네. 어떻게 하나 엮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친구들은 어디 사세요? 친구들은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삼성이 다스 소송 수임료를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대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참 오늘 정도원 의원이 발언한 김윤옥 여사. 네네. 저거를 뭐 지금 다들 기자들이 저한테 전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죠. 당선 축하금을 사전에 땡겼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당선 축하금을요? 예. 당선 축하금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당선 축하금을 보통 네. 그 전에 부정한 정권이었을 때는 기업들이 알아서 당선 축하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불법이죠. 거죠. 불법 네. 정치자금, 뇌물 그렇죠. 혹은 불법 정치자금.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불법 자금을 땡겨 쓴 거예요. 땡기죠. 네.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 요구해서 예, 왜냐하면 후보가 되는 순간에 바로 그때는 2007년도는 대통령 당선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 우위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당선되니 당선 축하금 미리 가져와라. 이랬을 개연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첩보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입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검찰이 알고 있습니다. 곧 수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검찰이 갈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전 정권 때는 관행이라고 봤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권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물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척 위험한 카드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 네. 뭐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이게 되면 공소시효 6개월, 뇌물이게 돼도 지금쯤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그래요. 거죠. 네. 검찰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정말 경선동지할 일이네요. 네. 네.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지역은 어디 사신다고요? 저는 인천 삽니다. 잘 가세요. 네. 서울 사는 친구들이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스 수임료 들어가시죠. 네, 이 KBS와 MBC에서 나왔던 보도인데요. 이 지금까지는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알려졌죠. 2009년 1월부터 일어난 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방송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2007년 11월부터 이 다스가 에이킹건프에 내야 할 수임료를 이 삼성이 대납해온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하고 개연성이 네. 연결되잖아요. 2007년 11월이면 네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삼성이 뭘 보고 했을까? 그렇죠. 이미 당선됐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하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만난 시점을 검찰이 2007년 8월쯤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다스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후보 확정이 곧 대통령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유력한 미래 권력이 난처한 일에 처한 상황인 거죠. 그 점을 삼성이 파고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래 권력들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미건스를 혹시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미건스 앞에 뭐가 붙죠? 정봉주와 미건스.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미래 권력을 미리 만났다. 네. 오늘 그렇군요.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미래 권력이요.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사신다고요? 서울 사는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막방이라 이제 막가자는 네, 거죠 그렇군요. 이쯤 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2007년 11월. 야, 네. 그러면 그 지금 검색 순위 올라가고 있는 김윤옥 네. 이게 대선 축하금을 미리 땡겼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삼성도 2007년 11월이면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선된 것으로 보고 네. 배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2007년 대선 상황을 보면은 워낙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 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삼성이 준 뇌물로 추정되는 이 대납앱 수익료의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이 37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던 거 아니냐. 2009년에 상황이 있었을 때요. 예. 그러니까 사면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유력하던 때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 기사하고 3번으로 바로 가야 되겠는데요. 네. 2번 좀 이따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두원 네, 의원의 말씀하시죠. 얘기인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혐의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막판에 큰 실수를 했다라고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두원 의원은 지난 1월에 그 몇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경천 동지할 3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것을 내가 죽기 직전에야 밝힐 수 있다라고 더 이상 언급을 꺼려서 좀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 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천 동지할 일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줬어요. 일단 키워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엄청난 실수, 각서, 사제 털어 무마였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정두원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알려지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냐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두원 의원은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돈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줬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요? 그럼 이거 네. 그 당선 축하금 아닌데? 아 그래요? 예. 핀트가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명목으로 김윤옥 여사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왜 뭐 답이 없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자 뭐 정두원 의원이 그 돈을 돌려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큰 거는 당선 축하금인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이미 권력하고 멀어져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이 인물들이 기획 일을 한다고 하더라. 뭐 인쇄 이런 것인데 당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해서 보낸 모양이더라 라면서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자꾸 괴롭히기에 청와대 가족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 이 김모 행정관에게 연결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아주 지저분한 일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뭐 큰 사고를 쳤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 이상은 밝히지 않았는데 뭐 조만간 드러날 수도 있겠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분이 있거든요. 네. 김백준 씨와 모 인사 있어요. 이병모 인사. 아 이병모. 네. 네, 이 두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두 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지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그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죠. 네. 어제가 지금 두 분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할 전 수밖에 대통령 없어요. 관련해서. 자기들이 죽습니다. 너무 크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가족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병모 씨 같은 경우는 한번 그 MB에게 팽을 당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아픈 기억.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김백준 씨는 다스 얘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스와 관련되었고 삼성 대납 그 자료가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증거가 있는데 알고 있냐?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40년 집사인데. 네. 큰일 났는데 우리 MB 각하. 그렇습니다. 예, 김관진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지인이었다. 네, 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예. 미국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로비 업체로부터 그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잖아요. 예. 근데 김 전 실장에게 돈을 지원한 이 한국계 미국인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 연수 당시에 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 이렇게 기무사 문건에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건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과 각별한 사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청와대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무사는 이 돈을 전달했다는 이 한국계 미국인의 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부인의 여고 동창생 아들. 다시. 네. 재밌어. 다시 말씀드리면 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부인의 여고 동창생 아들. 부인의 여고 동창생의 아들 정 그러니까 씨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상득 전 의원의 그 와이프 친구의 동생, 아니 와이프 친구의 아들이죠. 똑같은 얘기를 무슨 영어를 하나 써갖고 네, 저도 헷갈리네요. 친구의 아들. 네. 아 와이프 친구 동생, 아니 와이프 친구 아들. 와이프 친구 아들. 네. 딱 간단하네. 와이프 친구 아들. 네, 그렇습니다. 와이프 친구 아들이니까 한 달 건너 조카뻘쯤 되는 거예요. 조카뻘쯤 되는 거죠. 네, 두 사람이 그 와이프하고 이분하고 친하다면 조카뻘쯤으로 그러면 볼 수가 어렸을 있는 때부터 거죠. 보고 지낸 거죠. 네. 이 심지어 이제 문건에는 그 이상득 전 의원이 미국에 올 때면 이 항상 정 씨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 친구 집에서 머무는 거죠. 네. 정씨 그만큼 어머니라고 하면 가까운- 헷갈리니까 네네. 자기 부인 친구 집에서 네.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네. 아하. 가깝게 지낸 거죠. 예. 그리고 이 정 씨는 로키드 마틴의 그 로비 회사인 그 리빙스턴 그룹의 직원. 리빙스턴. 네, 이기도 하고요. 네, 기무사 문건은 이 김 전 실장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은 이 재미교포 사업가인 권 씨가 낸 돈이 이 대통령 친인척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너가는 구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 씨라는 거고 이 김 전 실장의 국방장관 발탁서를 염두에 둔 이른바 정재계 로비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게 이 예. 워싱턴 한인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기무사 문건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 그만두고 국방부 장관 가기 전에 공백 기간에 미국을 잠깐 들렸던 거죠. 네, 이 공백 기간에 무슨 이제 국책연구소 같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예.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로비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 씨가요 어떻게 김관진 씨를 알고 접근했을까요? 그게 이제 의아한 점이죠. 뭘 의아해요? 자기 엄마가 만나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까요? 친구 이상득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은 누가 있을까요? MB겠죠. 이상득. 네. 그렇죠. 이상득 그때 만사형통이니까 다음 장관이 누군지 영수인지 누군지 알고 혹은 야 대통령 동생 이번에 다음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야.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네.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그렇죠. 네. 자 이건 총괄 기획자 나왔잖아. 딱 나오잖아 이렇게. 합리적 추론 아니에요. 음모론도 아니고. 네. 이상득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병원에 이상득 계시다. 이상득 그분은. 어디요? 휠체어 타고 출두할 계획이다. 네, 전에도 한 번 소환됐었는데 네. 네, 휠체어 타고 나오셨죠. 이 KBS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이 부인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그 정 씨 어머니와 고교 동창생인 것은 맞는데 각별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특별한 사이가 아닌데 그 집에 가서 머물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건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해명했다고?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요.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 네. 각별한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집만 좀 얻어 쓰는 사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미투 운동 시작 후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네, 그 구속된 사람은 극단 번자기란 곳의 대표 조중윤 씨입니다. 조증윤 씨예요. 네, 증이요, 증. 증의 조증윤. 네, 이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뭐 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그 미투 폭로가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 경남 경찰서에 따르면 이 조중윤 씨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몇 년도예요 이게? 이게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네. 본인들이 처벌을 지금 원하고 있나 보죠? 미투 운동 이후에 이분 피해자분들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피해자분들 폭로를 했고 네. 이때의 그 성폭행은 네. 신고죄거든요. 본인들이 처벌을 원해야만. 네네. 2013년 6월에 그 형법이 개정이 됐고 네. 2013년 6월 이후에는 본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네. 그 전에 친고죄이기 때문에 2007년서부터 2012년까지 사건은 이 두 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피해자 분들이 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폭로를 했고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게다가 이 조중윤이란 사람은 그 피해자들의 그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의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그 물건들을 찾아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했나 보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경찰은 여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극단 번자기의 남성 단원 2명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또는 방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침 이제 연출가 이윤택도 곧 고소를 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친박단체 촛불 조형물 파손했다. 네, 그 친박단체들이 3.1절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방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파손한 희망 촛불 조형물은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 이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그 조형물인데요. 높이 8.5m의 대형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 조형물에는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아놨는데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건지. 네, 광화문 광장 중간쯤에 있죠. 이게 뭐 다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뒹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고 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경찰은 이 부상자 발생 등을 우려해서 이 진보 당체와의 충돌을 좀 어떻게 좀 막자고 이 주변을 차단하느냐 이 주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처 조형물 파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892님 봉도사님 이제 중독되어 가는데 아쉬워서 나 어떡해요. 아무튼 건강하셔요. 7423님 봉도사님 마지막 방송 놓치기 싫어서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역시나 화끈하십니다. 정상근 기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화장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여의도를 떠난 UFC.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죠. 떠났잖아. 우리가 마음은 늘 거길 떠들고 있어요. 마음은 늘 여의도를 떠들고 계시는. 오늘 여의도에서 왔어요 저는. 자, 여의도 UFC 울트라 파이팅 컨퍼런스 무한 끝장 토론.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강재수 하시오. 네, 새봄이 왔습니다. 모두 봄과 함께 화사하게 건강하시고. 네. 봄하고는 이미지가 좀 안 맞으시는데 겨울 같으신데. 제가 어제 3월 1일 날 봄을 맞이해서 꽃을 들고 페이스북도 올리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봄을 부르는 남자입니다. 봄을 부르는 남자. 경선 이기려고 별 일을 다 해요. 자, 그리고 차명진 의원은 지금 지하철을 타면 잘못해갖고 참 경기도 사람들 문제. 경기도 사람들 다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차명진 씨가 지역 비하 발언하니 큰일 날 뻔했네.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보건복지부 장관 친이계 전 재선 의원 전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직 전무 지금 뭐예요 현직은? 지금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당직을 소개를 안 해주시네. 자, 진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로 봐서는 출래 불사춘인 것 같아요. 출래 불사춘.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아니로다. 곧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네.
강기정 의원은 한 방에 그냥 보내시네. 이미 봄이 왔어요. 마음에 이게 저기 광주하고 달라요. 아, 광주는 그러죠. 따뜻하게. 한 3, 4도 떨어지 네. 그 높지 거기가. 찬바람이 어제 오늘 좀 불었을 거예요. 자, 광주 계신 분들에게 오리지널 표준말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따 그 시기. 아따 좀 춥더라도 금방 넘어가시다잉. 자,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성산대교 교통사고 건 때문에 예. 거의 슬라이딩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의식하고 와가지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 전화가 나와서 많이 본 사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15분 앉아 있었어요. 오늘 차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왜냐 오늘 샌드위치 휴일이에요. 차가 없어요. 네, 차가. 오늘만 건너뛰면 3월 1일 금, 토, 일 하고 4일 동안을 또 쉬는 분들이 많이 계셔. 많이 가셨나 봐요. 어디 예. 지방으로도 가시고. 집에서 저도 오는데 보통 1시간 5분쯤 걸리는데 오늘은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의도에서 저도 10분 되니까 오던데 예. 예전에 한 20분 걸리던데. 강기정 의원 심정은 이해해 주세요. 뭐 어떻게든지 방송 분량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광주에서 새벽 5시 30분 KTX로 올라왔어요. 듣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전부 자기 온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제 방송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오늘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말씀 많이 하세요. 저 방청객 모드로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차명진 의원이 와야지 좀 싸움이 붙는데. 그러니까요. 차명진 의원 별명 차도래요. 날따람쥐 산에 올라가면 몸이 작고 가볍잖아요. 네. 수영도 잘해요. 아주. 예. 네. 그래서 그 재선밖에 못했는데 잘하는 게 많아갖고. 자,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까지 해놓고 무산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강기정 의원님? 그 광역 선거구 그러니까 지방 선거 중에 예. 그 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번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등록 아닙니까? 후보 등록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러면 어제 그제까지 2월 28일까지 의결을 국회에서 해줘야만 선거구 획정을 해줘야만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내 지역구가 어디다 이걸 아는데 지금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선관위에서 우선 하고 싶은데 아무나 등록해라. 다음에 조정 또 해줄게. 이거 완전히 짬뽕밥이 돼 있어요. 야, 이건 그 국회의원 다들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강기정 의원은 국회가 이게 고질병인데 저도 해보니까 저 때도 그랬고. 3선 했죠. 3선, 그렇죠. 재선, 초선. 네. 완투 저도 쓰리. 뭐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거 국회가 늘 끝장 보고 막판 몰려야지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은 좀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대요. 저희 2년 전에 지난 2016년 총선 앞두고 또 선거구 획정 갖고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 굉장히 예비 후보들 엄청 피해 많이 아니 봤죠. 위원장이 누구예요, 근데? 김재경 의원인데요. 예. 1시간 동안 이게 이제 본회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소위 통과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도 한 사안이어서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 김재경 위원장이 1시간 동안 행불 회의를 소집을 안 해가지고 잠수타고. 네. 그래서 뒤늦게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거기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심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안상수 의원은 약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이 한 명 줄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상수 의원이 그 저 창원의 안상수 거기 말고 인천에 예, 인천시장 출신. 예. 찌찌뽕. 근데 왜 나경원 의원은 그걸 거들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지연시킨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들이 다 기다리다가 그거 넘어오면 빨리 의결하고 이제 가려고. 근데 그 12시 자정 3분 전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수 변경이 안 되거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이 정개특위 헌정특위에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3월 5일 날 지금 다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을 한다는데 3월 5일 날.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여야 간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완전히 무산된 거면은 뭐 그것도 이제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합의했어요.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역의원 정수하고 기초의원 정수하고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 요걸 이제 국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3월 2일부터 등록인데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3월 5일 날 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2차 등록을 받겠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이게 고질병입니다. 20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2014년 지방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도 그랬고 이게 꼭 그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을 지나서 지금 이 6개월이 지났어요. 원래 그 후보 등록 6개월 전에 마쳐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정당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런 정당이라뇨? 이거는 국회에서 다 같이 공범 아닌가요? 아니 자유한국 지금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재경 그 특위 위원장은 또 어디 페북에다 글 올려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죠. 네, 억울하다 왜 왜요? 덮어 씌우기를 하냐 뭐 이러던데 저는 뭐 잘잘못 그 현장에 없어서 예.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현역이 아니니까 현장에 당연히 없죠.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굉장히 욕 많이 하잖아요. 비판 많이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단체로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나만 욕 먹냐 우리 같이 욕 먹는데 이러고 별로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총선 전에는 전부 외부 인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럼 뭐 또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데? 아니 그럼 뭐예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 정당 위원들 추천이니까. 뒤에 각 정당의 의원들이 다 막 압박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네. 300명이 보통 3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센 인간들은 다 모여 있는데. 근데 봉도사는 국회의원 안 해보셨어요? 남말하듯이 나는 자꾸. 한 너무 오래전에 나는 해가지고. 오래전에 조선시대인지. 근데 제가 볼 삼국시대인지. 때는 이것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욕먹을 짓도 했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분명히 점이 있어요. 예. 저도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정개특위 해봤는데 이거 지금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선거구 조정하다가 줄이는 곳은 적게 줄이고 늘렸단 말입니다. 예. 26군데의 광역의원을 늘렸어요. 기초의원은 그 몇 년도에? 28개. 28개. 그 몇 년도에? 아니, 이번에 이번에. 오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꼭 좋은 국민들 눈으로 볼 때 좋은 시선이 아니죠. 일 안 하는데 왜 자리만 늘려 이런 느낌이 딱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국회의원으로 해봤지만은 아이고 정말 이거 좀 제때제때 해야 될 걸 좀 해야 되는데 욕 먹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제 그 헌정특위 상황만 보면 자유한국당 위원장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약간의 목리를 부려서 이게 이제 그 기한을 지나가지고 12시가 넘어서 통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은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네, 그리고 이거를 이미 통과시켰어야 맞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예.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지탄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거 이제 국회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 보기엔 독립적인 획정위원회를 넘겨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 개혁을 국회의원 손에 맡겨놓는다는 게 그 맨날 검찰 그 지식구 감싸기 한다면서 수사 제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 저한테 사태질하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사태질하니 볼펜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정당 추천 없애고 아예 그냥 그럼요. 정말 예. 외부인들 그럼 그야말로 누가 추천합니까 그 의원회를? 그 선관위. 국회 추천을 해야 될 선관위든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말하는 말이죠. 한 입을 갖고 두 개를 하세요. 선관위든 국회의장실에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누군지 소개를 늦게 하고 상현진입니다. 뭐 늦게 와서 반성이라도 해야 될 거 내가 아니에요. 아니 기초의원 일단 반성을 다 하려니까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니 봉도사 자기도 그만 들 거면서 이렇게 큰 소리냐? 응? 그만 안 들 거면 내가 기지만 그죠? 내가 이게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예. 자료를 막 보다가 자그마치 한 7, 8정거장을 지나갔어. 그래서 돌아오느라고 평소에 제가 30분 일찍 쉬고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이미 선거구 획정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회의원 1선거구당 2명 이상, 1명이면 똑같아서 힘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2명 이상 6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치시군당 최소 1명에서 6명까지 이거를 이제 배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원칙이 들쭉날쭉한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이걸 20년 전에 이 일 책정했다 보니까 지금 20년 지나면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부천 소사 같은 경우에 한 선거구가 도의원이 12만 명을 대표해. 근데 저기 내가 오늘 이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그러다가 늦었는데 저기 철원 양구 있죠? 그런데 15,000명을 대표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야. 네, 인구 편차가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구가 이제 막 변하니까 예. 이걸 조정할 때 이게 조정이 또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 문제가 생긴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 중구, 동구 4개가 이제 국회의원 한 선거구인데 예. 강화, 옹진에는 1명씩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구하고 동구는 2명씩 했는데 거기서 1명을 뺀 거야. 그리고 별로 인구 그 이동이 별로 안 큰 옆에 남동구에는 1명을 또 늘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기를 하지. 야 이거 무슨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늘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다 알지. 강기정 의원도 여당 해보고 야당 해봤지만 저도 야당 하고 여당 해봤지만 이게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상수 의원이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의 이 제기가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아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네. 자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 자당의 원내대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게 뭐 대표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뭐 내 지역구만 대표하나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 아니 근데 그런 게 거를 보면- 자꾸 왜 원내대표가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 뭐 변명하자는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은 왜 이걸 고공협상하냐. 예. 전개특위에 맡겼으면 거기 죽이 되기든 밥이 되든 맡겨야지. 왜 위에서 이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나는 이게 고공협상에서 안 된다고 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이 제 말이 못 바꿔요. 분명히 당의 원내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그 자기 당에 소속되어진 어떤 특정 지역구의 의원의 형편을 안 보고 쓱 봐서 우리 지역구 괜찮은 우리 지역구 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누군데요? 인간의 심사야. 김성태 의원이 그런 거야. 김성태 의원? 네, 인간의 자당 심사가 그런 원내대표 거예요. 지금 까는 거예요? 아까 맞아요. 자당이. 예.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같이 뭐 이렇게 정말로 고평무사한 사람이 됐으면 좀 달라지겠지. 예, 차윤이 이거 보세요. 반말이 살짝 쓰잖아요. 평소에. 아 예. 죄송합니다. 말- 내가 지적하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공평무사하게 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부터 김성태가 처음부터- 잘했다, 잘못했다. 안상수가 잘못했다. 아니, 둘 중에 저는 둘 이렇게 다 생각해요. 잘못했다. 자유한국당 미국식으로- 전체가 잘못했다. 미국식으로요. 상원은 아예 지역구당 1명. 그래야죠. 그다음에 그 하원은 인구 몇 명당 1명씩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럼 6개월 동안 그걸 왜 안 하고 있었냐고요. 그 잘하면서. 헌재에서 인구수를 3대 1로 맞춰라, 2대 1로 맞춰라 하면서 이제 법률 입법권을 제약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인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을 넣고 뭐 인구가 가중되면 2명씩 한다 이런 원칙을 다시 짜야 된다는 네, 저는 차명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지난 6개월 동안 했지 왜 안 맞습니다. 했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요, 뭐 저는 국민의 진수입니다. 예, 예. 국민의 입장에서 그 뭐 어느 지역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심 없어요. 우리 전체 이 인구수가 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26개가 늘었어. 그런데 이 기초의원 그거 별로 안 숫자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거 중요해요. 우리 에이, 국민들이 이분들. 느끼는 거는 중요해요. 왜 인구수는 안 느는데 어떤 의원수는- 왜 의원수 의석수는 그게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광역? 이제 광역의원 수지만 왜 의원수가 늘어나느냐? 그럼 줄어드는데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안 줄이려고 그 안 문제에 줄이려고 하고 대해서는 예, 예. 농촌 지역이 그러면 다 이제 대표를 못 가지니까 인구 줄어든데도 대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는 4천만 되는데 의원이 4천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그거는- 논리라면. 예. 근데 아니죠. 그거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대체로 국민들 정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저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다 이런 정서들이 팽배하고 이건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 인구 비례 의원 정수를 보면 다른 우리가 이제 비교 가능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 빼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코 의원 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평균 비교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한 이제 360명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특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반감을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늘려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면 조금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 지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월 5일은 통과시켜야죠. 아니 뭐 그거는 안 통과시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상수 의원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갖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르질 못하는데. 그럼요. 예, 근데 예. 이제 일단은 저는 그럼 잘못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요, 저 이거를 그렇게 네가 잘했나, 뭐 내가 잘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꼭 잘못했을 일이 때 안 풀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예. 그때 이해관계와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이게 다 땀 인간이 좀 하는 거기 닦으세요.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싸우는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아하. 먼저 크게 봐서 아 이게 첫 단추가 잘못 풀렸구나라고 이렇게 근데 보시는 우리 게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얘는 어떻게 답변하실 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저를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선거운동 아니죠 이거? 아니 관계없어요. 내가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줄게요. 예. 저를 부천-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켜주세요. 자 다음 이슈. 3.1절인 어제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죠. 원래 이게 방송에서는 그 겐세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예. 정의당에서 아주 잘했더라고요. 논평을. 300점 이하는 찍어치기 금지. 찍어치기 금지. 마세이라고 안 그죠, 했으면 마세이라고 찍어치기 안 했죠. 금지. 예. 그거 못 알아들어요. 당구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당구 용어죠. 굳이 꼭 뭐 전 국민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근데 봉도사님, 예. 그 겐세이는 일본어잖아요. 예. 견제잖아요. 견제. 예. 마세이도 일본어인가요? 맞세요? 마세이는 마세라는 불어입니다. 아. 이게 세워서 치는 거. 오. 그래서 흔히 마세이를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마세라는 불어에서 어원은 불어에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일본어에 참고로 상식 그런 삼아서. 그 외국어 특히 불어나 영어 이런 것을요 일본어화한 게 많아요. 많아요.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그렇긴 되나? 한데 겐세이는 앵꼬. 아니잖아요. 예, 앵콜은 뭐예요? 앵꼬? 기름 다 MT를 앵꼬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MT. 예, 아, MT를 비었다. 앵커로 얘기해요. 일본어로. 누가요? 예를 누가? 들어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었고 사보티지라 그러잖아요. 네, 사보타주. 사보타지라 그러는데 그걸 일본에서 룰을 붙였고 사보로 하게 되면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보로. 예, 근데 사보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하냐면 아유, 진행하세요. 홍준표 잘하시네, 대표가 아주. 뭐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뭐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어, 프랑스어, 영국어, 일본어 하는데 일본어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겐세이 발언 비난하는데 어이없다. 그럼 미투 운동도 나도 당했다라고 써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우리 당 대표고 저는 그분 당 대표 될 때 찍었어요. 그 요즘 그분이 저를 좀 미워하긴 하지만. 자꾸 옆길로 세지 말고. 그런데 아니, 좋아하냐 난 물어보니까. 여기 태극기 달고 갖고 자유애국당이 그 무슨 당이죠? 대한애국. 대한애국당. 아이고 자유한국당도 태국이답니다. 요즘에. 그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합칠 거예요. 바른미래당도. 흘렸어 여기.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장하게 외국어 쓰면 안 되지. 영어 쓸 때도 방송 때 좀 당신 조심해라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위 일정 시대 때 그 성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또 뭐 상력이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일본어를 자주 많이 하셨어요. 뭐 얘기해도 되나? 한대요. 자주 하셨어. 스매끼리 뭐 이런 거 란닝구. 그래서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저거는 내가 참 일제시대의 잔존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분 이은재 의원도 아버지가 당구를 많이 모르겠어. 치셔. 하여튼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거를 그래 안 쓰면 좋지만 그거 썼다고 해가지고 저 친시대 잔존물 아니 무슨 저는 그 이렇게 동영상을 얘기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박원석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혹시 편견을 가질까봐. 근데 훌륭한 자세야. 겐세이라는 봤어요, 저. 겐세이라는 말은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나와가지고 바로 안 들려요. 그걸 지켜봤던 시청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위원장 발언으로 3.1절 앞두고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그 맥락이에요. 김상곤 교육부 총리하고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하고 대화를 주고받던 맥락에서 그 1가구 1주택 하라 그랬는데 왜 강남에 집 안 파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다. 내가 강남이 지역군데 다녀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못한다.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집 좀 팔아주십시오. 아하. 그때 이은재 의원도 약간 이렇게 그걸 농담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다른 정책 질의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은재 의원이.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이러면서 왜 나도 막 집을 이제, 팔아달라는 내가 네. 그 공인 중개 사냐. 막 이제 호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약간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자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 그 상황은 그 부총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니까는 왜 깽판 치냐 위원장한테 왜 겐세이 놓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겐세이라는 일본 말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 회의석상에서 부적절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그 국회 그 낡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호통치고 막말하는. 알겠습니다. 게다가는 광고 듣고 가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괄 삭제했습니다. 자, 9495님 오늘은 월차 휴가라 정치쇼를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인천 511번 성민버스 정치쇼가 나오네요. 봉도사님 화이팅. 511번 성민버스 기사님도 화이팅. 511번 타고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주인이십니다. 화이팅. 김경희님 설마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을 또 보고 또 아따 광주에서 오시면 막방이 뭐요? 막 가는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 마방이잖아요. 마방. 마지막. 원래 머리끈을 따는데. 참 불늦게 들어오네. 어머 왜요 왜 너무하시나 홍홍. 박수원 가지 말아요. 도사님 나를 버리고 가셔도 발병나지 마세요. 땡큐. 자 아까 뭐라고 하다가 말았죠? 박원석. 아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이게 단지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막말이었다 이거고요. 이은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막말 요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분이 아이콘으로. 예. 지난번에 그 사퇴하세요 이 전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더 비판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한 발 물러나서 보잖아요. 국회에서 고성 장관들 불러가 고압적인 게 막상 있을 땐 좀 껄끄럽긴 하지만 저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미 국민들이 무척 똑똑해졌거든요. 막 고성 지르고 고압적으로 하고 이분 또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MS를 왜 MS에서만 오피스 뭐라 그랬죠?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수의 계약하냐고. 단독 수의 계약하냐고. 아니 저도 막말 국회에서 뭐 최명진 의원님하고도 그렇고 저도 막말을 사실은 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막말 안 했지. 막말이 아니라 막 주먹했지. 그때는 이제 선진화법이 없어서 막 붙었지요. 그때 날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면 날치기 하면 우리가 막 날렸죠. 김성희 의원한테 또 완반짝 맞고. 봉도사도 날렸잖아요. 막 날렸잖아요. 나르는 봉도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애청자 여러분 막말은 안 한 분들이고요. 예, 막몸을 쓴 사람들입니다. 막몸. 우리가 그 말로는 상당히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랬어요. 예. 입은 닫고 몸이 날랐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당탕 타면 들것에 실려가는 전공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누구를 때리지는 않았지. 맞기만 야, 했지. 그때는 들것에 그런데 실려가- 여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그때는 선진화법이 되기 전이라서 그 여당이 숫자 믿고 막 날치기 하니까 정말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아니 차명진 의원은 예. 두 번이나 들것에 실려가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MB가 왜 매번 그렇게 희생당하냐.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돈을 드셨어? 옆으로 세지 말고 잠깐. 돈이요? 머니. 좀 받으셨어? 되게 보면은 이래요. 이제 원래 있는 사람이 더 한대요. 예. 아니 그렇다 두 분 다 친이 아니야.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실제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이요? 얘기하면요. 돈이요? 안 되죠. 돈이요? 예. 그 봉도사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 이게 마이크 끄고 우리 그럼 서로 그냥 확 벗고 얘기해 볼까요? 몸으로 싸워. 아니 뭐 여기 서로. 목욕탕이에요? 네. 뭐. 이게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MB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좀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릴 때까지 좀 두고 봅시다. 예. 아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이은재 의원 발언은 그게 무슨 외국어를 썼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메신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은재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박봉계 뭔가 의원은 아니 문건에 올라와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겐세이라고. 그 말이 쓰여진 그 맥락도 막 그 정부를 상대로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면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비난이 쏟아졌던 거고 그다음에 그 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지질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게 더 사실 커져 버렸다 어릴 때 하는 생각이 당구장에서 들어요. 듣던 얘기죠. 네. 일상 용어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조금 아까 강기정 의원이 사실상 그 중요한 얘기했는데 본인이 야당일 때 여당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특히 그 국회에 경비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야당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본인이 참을 수 없는 금도를 넘었던 경우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듯이 저는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은재 의원 잘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위원장이 좀 중립이라도 취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도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느 한쪽 편을 민주평화당인데. 네,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지금 말씀하시듯이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평화당인 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욱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이라서 그런 심정들이 여당도 들어요. 아니면서 뭐 그리고 이런 또 거.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제 또 보면 의원이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일단은 뭐 접수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따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박또박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대답을 하고 또 그러면 욱해요, 그럼? 또 욱하고 그러죠. 아,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거를 병으로까지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그렇게 욱하는 게 욱하는 게 있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이은재 의원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은재 의원하고 신현희 구청장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지가.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구분이 안 되던데. 누구하고요? 이은재 이은재 의원하고. 의원하고 비슷하던데. 이은재 의원하고는 제가 성별은 다르지만 18대 행안위 같이 해봤는데요. 이은재 의원이 삼선이 네. 해봤어? 재선. 재선 18대하고 떨어지고 이번에 됐지요.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죠. 건너뛰기 19대 때 근데 오늘 떨어졌는데. 아 근데 이 공도사가 이야기 이렇게 계속하는 진행을 거는 하면서 전파 낭비 같아. 좀 너무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친 아, 전파 낭비 같죠, 진짜. 예예 네, 이 이야기 넘어가시죠. 더 오래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예, 예. 한국정부 여성정책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다. 박원석 의원님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그 유엔에 여성차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19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제 84년에 비준으로 해가지고 회원국이 된 거죠. 예.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 보고서를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정현백 장관이 예. 8개 부처와 기관들을 데리고 유엔에 가서 이제 심사를 받는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 안 하냐. 이 문제 이제 우리 동성애 뭐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고, 최근 미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그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2차 가해 문화 같은 게 한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게 그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피해 사례를 봤더니 2,109건 중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9건밖에 기소가 안 됐더라. 이 점도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강간죄와 관련해서 근데 2,109건 그 보고된 것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소된 거겠죠. 전체 사례의 한 4%쯤 이렇게 신고가 된다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 은폐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리고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이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 사안인데
우리나라 강간 그 범죄 구성 요건에는 비동의 이 간음죄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간죄 범죄 구성 요건에 협박과 폭행과 당사자의 저항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그냥 명시적 거부만 가지고는 이게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과 같은 나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협박, 폭행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사 되려면. 과정에서 당사자가 뭐 수치심을 느끼다든지 이런 2차 가해가 2차 피해. 발생하는 재판 과정에서 경우들이 또 한 번 있어서 3차 피해.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예. 정현백 장관이 좀 이게 진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 아니요. 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애초에 그렇게 그 드러나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게 현장에서 권력 관계의 이게. 맥락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뭐 그 뭐죠 저항하고 강하게 의사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런 권력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이 강간 관련 그 형법은 좀 개정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성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에 예. 본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입증이 또 너무 아직 까다로워요. 우리 그 법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예.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맞습니다. 이 젠더 그러니까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면 노동운동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굉장히 이 평등의식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잘못된 가부장적인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됐던 그러니까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적인 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예. 의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뭐 그 문제 영역으로 뭐 이념의 문제 영역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런 예. 현상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금 정현백 장관으로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누적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라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 일인데. 예,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정현백 장관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던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존재감 지금 미투 이 운동이 벌어지는 이 국면에서는 저는 정현백 같은 장관 같은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말씀 그동안에 드리고 여성의 싶어요.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서 곳곳에 직장이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전환돼야 될 어떤 계기가 이번 미투 운동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보면 매우 그 가부장적이고 또 군대 다녀오면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사실은 곳곳에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부인과 꽃을 남자인데. 부인과 남편 관계에서 아무튼 여러 가사노동부터 해서 인식의 육아 문제나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이 막 믹싱되면서 이제 나타나다가 이것이 이제 막 성폭력 이런 걸로 때로는 극화되다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질적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차의원님. 아직 저 잠깐 말 네, 끝낼게요. 진수희 아니요. 전 장관님 예,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이 성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근데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일한데 이 예, 문제를 예. 가지고 뭐 일부 SNS에서 뿌리 뽑겠다. 정부가 막 뿌리 뽑겠다. 이건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의식의 이제 또 문제라서 예. 문화의 문제. 이건 정권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근데- 사회 계몽 운동 아니에요? 계몽인데 그래도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이 제도적인 충격파를 사회에 계속 예. 던져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그렇지. 되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이러면 네. 하세월이 걸려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아니, 제도적인 그럼요. 충격은 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저도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나 진수 의원님 말씀 이 세 분 네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난 얘기 안 적어도 했어.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강간에 관련 법령은 반드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수준과 좀 맞추겠다. 이런 뭔가 결의가 있어. 법안은 지금 15개나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한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아니 수요, 그 아니 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강간이나 성상품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제 다시 다뤄야 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권력에 의한 성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성상품 하나 강간 문제는 별도로 하고. 아니, 잠깐만요. 좀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 저는- 잠깐만 요건 저는 제가 후자도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적을 해야 네. 돼요. 지금 차 의원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능, 특히 인간 중에 남성이 가진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 진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를 아주 위험하게 왜곡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에는 제가 절대로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생물학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측면을 문화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단일원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성품화가 그것은 거기는 아예 합법화돼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문란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믹싱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문제하는 건 뭐냐면 권력에 의한 어떤 성농단 문제를 좀 이번에 좀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근데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간으로도 연결되고 그렇죠. 또 그게 사회 전반적인 그 여성에 강제 대한 추행으로도 연결이 여성에 되고. 대한 여성을 성품화 문제나 성적 이런 것까지도 다 대상으로만. 연결이 돼 예. 있어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가진 특성이 뭐 여성에 비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더 충동적이고 때문에 그런 특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법제도적으로 그걸 경계하고 규율해야 된다. 이게 자칫하면 생물학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하니까 바로 아니 그게 왜 밑에서 이중적이에요? 밑에서 권력에 의해서 성농단이 있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에요? 한번 듣고 왜 싶어요. 인간의 어떤 이중적이죠? 본성을 우리가 문화로서 교육으로서 제어해 나간다. 제도로서. 아니 남성의 그것을 본성이 그렇다는 게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진화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그걸 어디서 입증하고 있냐고요. 그게 진화론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을 아니 그건 제가 우리가 갖는 편견이죠. 아니, 그거 편견이 아니에요. 일부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거는 이미 정설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그게 어떻게 정설이에요? 차명진 의원님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아니, 토론하는 보세요. 입장에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로 네. 아까 나는 그런 문제로 뭐 일정하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떤 이 폭력적 가학적 그런 태도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남성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거고? 그게 그렇죠.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거 편견일 그러면 뿐이에요. 일부의 예. 주장이지 그거를 거기를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이 성차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요즘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를 일부 이제- 다처제 예. 뭐 또는 이런 주장할 때 혹시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면 정치권에서 받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딱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툭 꺼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무척 긍정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 15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뭐 2차 피해 2차 가해나 방지.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류의 법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전적인 그런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하고 대체로 한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론이 끓고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막 나왔다가 흐지부지. 네, 흐지부지 용두사미식으로 정리되는데 저는 지금 미투 운동이 이게 당분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국회가 이게 이제 그 여론이 한참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입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에 나온 법안들을 비슷한 법안들도 많으니까 잘 분류하고 검토해가지고 조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성과를 빨리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처음 시작한 게 서모 검사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으로부터 촉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규일 의원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예. 안태근 씨는 지금 조사를 검찰 조사를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고 있고. 최규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나요? 일단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는 예.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화해 보려고요? 아니 최규일 의원이 어떤 분인가 좀 보려고. 잘 검사 모르세요? 출신. 네, 잘 몰라요. 그분도 검사 검찰 출신이고요. 검사장 출신이죠. 아니 서울- 여당인지 야당. 서울중앙지검장. 한국당 한국당이에요. 의원이에요. 한국당. 개그 날리신 거죠? 지금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답변 곤란하니까. 저는요 이 미투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그것도, 사실은 예. 법안 몇 개 더 구체적인 만드는 법안 몇 개 것보다도. 그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클 계속 수 갈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런 거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입증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발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되치기 당한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정치권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무고죄. 왜냐하면 예. 선거 때 뭐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과거에 예. 그 성추행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직에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문제 제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그 남성 쪽에서 후보자 쪽에서 이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로 해서 재판받고 아닌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최근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꼬리 내리고 예. 사과하고 뭐 그 뭐라 그러나 직에서 사퇴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법안 뭐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이 계속 지속되게끔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그게 근데 더 훨씬 효과적일 수 법안에 있다. 문제가 또 있는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법은 이번에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문화예술인 경우가 많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서 그건 이제 선거법이고요. 아니 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적으로도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하고도 명예훼손 걸리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법이 어찌 보면 남성 위주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아니 여보세요. 예. 이제 이번에 여보세요? 전화했어요? 성폭행 관련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명예훼손에 사실 적시에도 그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저희가 적응해서 700만 원 물은 적. 피해자시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아니 그 저거 전교조 교사 명단 그거죠? 아니요. 아니 이거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 네, 방송에서 이재명 시장에 관련해서. 그거 왜 변호사를 건드려요? 700만 원 또 물어냈어요? 네. 전에 또 한 1억 냈잖아요. 전에 1억이 전에 전교조 명단 공개해서. 그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렇게 돈 물어내는 일만. 그래서 저희 처가 제가 어디 나가면 항상 집에서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아까 그 남녀 관계 나왔는데 집안에서 예. 거의 집에 갈 때 무릎 꿇고 기어서 들어가요. 예. 자 강경한 데일 메시지 여야 반응은 어제 그 데일 메시지가 좀 강경하게 나왔죠. 간단하게 논평 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약간 좀 비판하면 예. 공화 정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화 정신은 있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사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아닌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촛불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육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렇게 보듬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하는 것은 아베가 하는 것은 영 맞질 않아요. 그리고 매우 한반도를 자기 일본의 그 우익 정권에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난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 성노예 위안부 문제는 그 진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잘했다. 잘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반박을 하기가 힘든 예. 거고요. 근데 제국주의 침략 이런 워딩은 감정선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4대 외교하는데 굉장히 그 대체로 우리가 공감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을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간 건 최근에 일본이 북핵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보이는 태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뭐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내정 간섭적인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규율 잡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는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15초씩 인사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방송에서 우리 네 분 패널들은 앞으로도 만날 자주 것 볼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를 만나기가 힘들지. 그렇군요. 너무 자기 위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도사님만 제가 얘기 아니면 좀 하나 할까요? 예. 저는 봉도사 친구인데요. 그 봉도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감옥 갔다 나오고 그 방송 진행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 참 하루가 다르게 인간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서울 사세요? 서울 안 삽니다. 잘 가세요. 그 봉도사 2007년에 우리가 이명박 BBK 때 같이 함께 싸웠는데요. 정말 인간적이에요. 감옥 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감옥 간 거 보상 받을 겁니다. 곧.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 덜 인간적이었어요. 봉도사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곧 MB가 예. 계시던 곳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 후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4부 순서 들어갑니다. 비정치회담.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멋져요. 미국에 계신 어머님께 인사하시고요. 어머니 샌디에고.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기운이 좀 세시죠. 샌디에고.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친정 어머니요? 네, 친정 어머니가 오. 미국에서 지금 열혈 듣고 계십니다. 뭐로 듣죠? 고릴라. 네.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로 끝이에요? 네, 교민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이 많이 방송을요. 들어요. 예. 다운도 많이 듣고 이제 실시간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윤 강경윤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두 분은 그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시고요. 여긴 어디 사세요? 저 서울시 예, 반갑습니다. 도봉구. 반갑습니다. 도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시민입니다. 예. 네. 자, 강경 기자의 네. 미투 단독 취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투 피해자들을 지난주 아주 열심히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 또 현장 하면 강경윤. 네, 그 미투 피해자들 참 만나기 조심스러웠는데요. 또 하지만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한두 분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조재현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한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지금 나이가 24살이고 당시가 4년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재현 씨요? 네, 배우 조재현 씨가 출연했던 한 지상파 드라마에 막내 스태프로 있었던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성분한테 이제 제보를 받고 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조재현 씨가 막내 스태프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뻐했다.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주고 인사도 하고 뭐 막내야, 막내 스태프야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했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친절하거나 싹싹하게 대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둬라 이렇게 주의를 주길래 왜 그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 이제 조재현 씨랑 이제 야외 세트 촬영이 끝나고 다 모든 게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조재현 씨가 손을 잡았고 너희 아버지는 몇 살이시냐 해서 이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는 뭐 50 몇 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랑 1살 차이 나네. 너도 내 딸 같으니까 내 볼에다가 아니 내 입에다가 뽀뽀 한 번을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봉도사님 쓰러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돼서 이 여성분이 그 기사 나왔나요?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얘기 기사로 한번 썼습니다. 네 취재한 내용을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저 손도 안 잡고요. 저희 아빠한테도 뽀뽀 같은 건 안 해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해봐. 너 어차피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편의점 갔다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분은 어쨌든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고 자기는 막내 스태프, 힘없는 스태프니까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하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쪽 그냥 하고 본인이 이제 외면하려고 했는데 딱 갑자기 이렇게 입맞춤으로 강제 추행이 돼서 이 여성분이 여전히 그 4년 전의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있었고 당시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몸소 20살 때부터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방송 일을 해야겠다라고 꿈을 키우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사건 때문에 지금은 이 방송 현장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 같으니까 그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접촉을 해달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보통 사람은 딸 같으니까 더 이렇게 아랫사람 좀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네. 잘 이제 뭐 이끌어줘야 되겠다, 뭐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게 상식인데. 근데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이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골프장 캐디. 예 맞아요. 그리고 딸 같아서 그때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손녀딸 같아서 뭐 예. 가끔 그런 논리가 등장합니다. 딸 같아서 손녀딸 같아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희한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데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90년대 중반에 스태프로 일을 했던 사람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기사화하진 않았는데 그분도 똑같이 드라마에 그분은 영화의 막내 스태프 정도였고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서 여전히 그걸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계셨는데 90년대에서도 막내 스태프고 지금 몇 년가 2014년이었죠. 4년 전이면 2014년도에도 막내 스태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재현 씨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저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 예를 들어서 그 후배가 굉장히 나이 어린 후배가 조재현 씨한테 SNS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거죠. 근데 어차피 학교 선배뻘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선배가 되니까 SNS로 인사말을 남겼는데 그걸 보고 조재현 씨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서 만났더니 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성적인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학생이 진로 상담하다가 추행을 당했는데 조재현 씨가 4개월 이후에 사과하겠다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더니 또 성적인 시도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우잖아요. 네. 정말 연기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배우인데 눈빛.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서 이 부분 내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 부분을 좀 피해자들이 연락을 취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투가 위투로 가겠네요 이제. 저 위드유. 네. 아니 그 여러 명이 당해갖고. 아 그렇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되니까요. 네. 조재현 씨가 정도전이었는데 정도전 드라마 정도전에서 맞아요. 정도전 역할이었잖아요. 전 아까 그 묘사하는 걸 두고 충격 확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세하게 일이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방송에서 이 성적 그 이런 네, 희롱이나 추행 이런 걸 네. 잘 묘사들 안 하잖아요. 위험해서. 네, 근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셨는데 제가 네. 이것 그 스트롱윤 강경 기자가 그 선물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마지막 예. 오늘 좀 이게 네, 5만 저희와는 원권하고 키 크기가 똑같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예. 오달수 씨 경우 네 오달수 씨도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오달수 씨에 관해서는 저희 하평론가님이 아 오달수 씨요. 아 오달수 씨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A 씨라고 지칭되는 분이 고발을 했었죠. 예. 처음에 성추행 얘기했다가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달수 씨 측에서 강력히 부인하다가 그 A 씨라는 분이 방송에 목소리 변조된 상태로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인터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일주일 만에 예, 나오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사과의 내용이 부적절하다. 뭔가, 예,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뭐 과거에 애정 감정이라고 표현했던가요? 하여튼 뭐 애정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내가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짐승처럼 덫에 걸려서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사과를 하긴 하지만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가 어허.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본인은 사귀었다. 네, 이제 첫 번째 A 씨 폭로에 대해서는 사귀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엄지영 씨인가요? 네, 엄지영 씨 배우 이분이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엄지영 씨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뭔가 뉘앙스가 나는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다만 분위기가 현재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아끼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 사과의 진정성 때문에 또다시 지금 네티즌들의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천만 요정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아직 개봉하진 않았지만 대기 중인 영화가 총 4편이나 되거든요. 오달수 씨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오달수 씨가 또 대표적으로 충무로에서 열일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국민 배우예요, 진짜. 네. 국민 조연 배우.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에는 오달수 씨를 아예 통편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0만 영화를 10편인가 찍었다라고 하는 배우 네,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그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제작비가 투여된 블록버스터거든요. 신과 함께 원을 찍으면서 같이 찍었다고. 네, 같이 맞아요. 촬영했는데 인과연. 네. 예, 그리고 신과 함께 2가 이제 올 여름에 개봉될 예정인데 그게 세트 특수효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달수 씨가 나왔던 부분을 다 드러내고 세트를 다시 지어서 다른 배우로 바꿔서 다시 촬영한다고 네.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신과 함께는 할만하죠. 1,400만인가 들었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네. 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한 중급 정도 되는 영화들은 이제 오달수 씨를 편집하려고 했을 때는 재정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예. 있겠죠. 스트롱윤 강경 네. 기자님 영화 흥부 감독의 성희롱 문제 전해주셨잖아요. 네.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근데 네. 단독이란 표현은 JTBC에서만 안 쓰겠다 그랬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오디오 상태가 안 좋아요? 아, 네, 좀 안 좋아서요. 일단 이거를 좀 작업 중인데 조근현 감독이라고 영화 흥부의 감독이 있습니다. 예. 이 감독이 이제 뮤직비디오 본인이 하면서 여주인공을 찾는 오디션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배우들을 이제 한 명씩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불러서 1시간 정도씩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성희롱적 발언이다 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뭐 공식 사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참여했던 한 여배우가 있는데요. 예. 그 여배우가 오피스텔에서 하는 오디션이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고 좀 혹시나 몰라서 본인 휴대전화기에 경찰서의 단축번호 하나면 연결이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리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녹취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2개를 다운을 받아서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일인가 보죠?
이게 그쵸 한 2달 정도 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앱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달 정도 됐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조근현 감독이랑 얘기를 하는데 뮤직비디오 관련된 얘기는 단 5분이고 나머지 이제 50분 넘는 얘기는 이제 보통 본인의 주변에 유명 여배우들에 관한 뭐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희롱적 발언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사실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려드렸으니까 말로 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일단 이 배우가 내가 여배우 땡땡땡과 사귀었다. 그런데 너무 답답했다. 아, 그 친구는 교사나 하면 딱 좋을 보수적인 성격이었다. 내가 그거와 사귈 때 영화 여주인공으로 그 땡땡땡 여배우로 바꿔버렸다. 내 권력으로. 아, 괜히 바꿨다. 왜냐면 그거 찍고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바닥은 본능이 강한 여배우들이 살아남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여배우 딩딩딩을 거론을 하면서 아 처음엔 보조 출연자였는데 영화 감독들과 술자리에 끼어 있다가 그날 어떤 유명 감독을 잡아뜨려서 이후에 작품의 여주인공이 됐다. 연이어 대형 작품에 캐스팅이 됐고 그걸로 게임이 끝난 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배우들이 어떤 캐스팅이 되거나 영화에서 주요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는 남자 감독들을 유혹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전에 그 말한 장본인인 거죠. 그 잡아뜨리고 네, 주인이 될 건지 안 잡아뜨리고 네, 무슨 조연이 될 감독이 건지. 맞아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조근형 감독이고요. 그 유명한 감독이에요? 흥부를 만든 이번에 흥부 만들었죠. 네. 그래서 흥부는 그 김주혁 씨 유작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네. 이분 때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평도 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벌어지기 전부터 작품 자체가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주혁 씨 그 유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야말로 작품의 명예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돼버린 저도 거죠. 영화 완전 매니아서 김주혁 씨 나와서 좀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감독 성함은 모르는데 그렇게 연루됐다고 하니까 발길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겠죠.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게 이 조근현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네. 합리화하고 덮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벼랑간에.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연예계 미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연극 연출가 뭐 선배 배우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미투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PD. 뭐 PD라든가 지금 조근현 감독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감독 말씀하신 대로 PD 그 이 제작자 기획사 대표 이런 쪽에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은 일단이 요 조 감독 사례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획사 대표 안 한대. 네. 아니 성추행한 기획사 대표가 아니고 그냥 기획사 대표가 안다고요. 네. 기획사 굉장히 많죠. 건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건전한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피해자랑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느꼈던 부분은 본인은 사실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극에서는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배우들이 개성이 세고 그리고 연대 같은 게 잘 되어 있지만 영화 쪽은 더욱 큰 자본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배우들이 힘이 없고 여배우들이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판 미투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너무 힘이 없는 신인 여배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기획사 PD 감독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그중에 한두 명이 물을 흐리는 건데 제가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돌 여배우 아빠하고 술자석을 하면서 실수로 이런 그 미투 운동이라 하기 전에 그 이런 제작사 기획사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때 그분이 확 화를 내면서 자기 기획사 대표를 너무너무 감싸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있으니 그런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급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름 얘기하면 깜짝 놀랄 배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겠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어느 대학 예술대에서 그 영상학과 관련 남자 교수님들이 전원 다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이거 지금 아이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조일수님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당장 이런 분위기가 있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 전체가 뭔가 좀 정화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이쪽 영화
특히 이제 방송계 셀럽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검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검에 자기 이름 올라와 있는지. 지금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 SNS상에서 자기 이름도 오는지. 네. 특히 요즘에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배우분들이나 연출가 쪽 분들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혹시라도 어떻게 맞아요. 될까 봐. 네. 네. 다음 예 하정은 평론가님 준비한 소식. 아 예. 드디어 예. 이어졌습니다. 전현무 씨하고 한혜진 씨 모델 한혜진 씨.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능에 나와서 예, 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예.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뭔가 썸을 탄다. 두 사람 잘 어울린다. 뭔가 연문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설마 예능의 설정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게 보도가 터졌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혼한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결혼은 사귄다고 아닌데 이제 공개 열애 전현무 커플이 된 씨가 거죠. 나 혼자 산다에서 이제 한혜진 씨랑 뭐 공식적으로 뭐 싸움 뭐 이런 얘기 한창 나왔을 때 나는 만약에 한혜진 씨하고 진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연애 말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제 와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거고요. 아. 제가 아까 왜 푹푹 웃었냐면 저도 모르게 하평론가님이 예. 아직 솔로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너무 밝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예. 좀 재밌어가지고 뭔가 누구- 우픈 누가- 심정으로. 누구하고 그 썸 타는 분이 계신가 보죠 요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저를 보시기 아주 우픈 심정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우픈 지금 심정은 제 아닌데요? 앞가림은 못하면서 다음에 네, 열애설을 네. 이렇게 아니. 밝은 얼굴로 전하다니. 아직 결혼 종료기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참 남았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좀 신기한 게 한혜진 씨가 전현무 씨하고 썸설이 있은 이후에 공개 열애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다가 헤어졌거든요. 그거 제가 썼던 열애설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담당 기자분께서. 네, 그래서 제가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네. 그때 사실 이제 얼마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얼마 네. 만나지 않았을 때 이제 열애설이 나와서 되게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 네. 통해서 전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기사화 썼었던 건데 네. 그때 약간 전현무 씨 표정이 그 한혜진 씨의 그 열애설을 보는 표정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예능적인 그러더니 설정일 거야라고 생각을 뭔가 했었으나 이상했는데 그렇게 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저도 신기하고 놀랐었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가 과거에 자기 이상형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여성이다. 한마디로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다. 아담한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모델하고 이렇게 또 사귀게 된 보듬어 것이.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꼭 외모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성정일 수도 아니요. 있어요. 그 당시에 네. 전현무 씨가 말을 한 것은 그 키를 얘기한 키를 거예요. 얘기했어요. 아담한 여성이 예. 좋다라고. 근데 역시 사람의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키가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전현무 씨가 저희도 이제 계속 전현무 씨가 이제 워낙에 유명한 방송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누구를 만나나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동안은 뭐 그런 보도가 나와도 절대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개 사실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로 인정을 해서 한혜진 씨 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봉도사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문자가 쏟아지는데. 예.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네. 5292님이요. 아침마다 봉도사님과 하루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 유희정님은요. 봉도사님의 거침없는 소신 발언 정말 사이다였는데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어쨌든 아쉬움만 뿐이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 점점점 하셨네요. 아 너무 가슴이 봉도사님. 아파요. 그 저기 광장은 넓고 네. 그 한가롭습니다. 광장으로 놀러 오세요. 봉도사님 안 가시면 안 되나요? 너무 이렇게 보내긴 좀 아쉬운데. 왜 우세요, 근데? 저 원래 눈물이 많아서요. 어떻게 만나자마자 네. 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만난 지 저도 오래됐어요, 아쉽고. 근데.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됐나요? 1년 됐죠. 네. 예. 공도사님은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예. 오다가도 식당에서도 많이 마주치고 구내 식당에서 그랬는데. 안 쓰던 근육을 다시 쓰려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요즘. 아, 자, 강 기자님 네. 그 1년 소회 제 인터뷰요. 소예요? 예. 말고요. 그래요? 공도사님. 도사님의 아, 1년 소에. 그래요? 저희는 예. 다음 주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네. 이거 읽어드리고요.
네, 염경민 님이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들은 애청자입니다. 막방이 너무. 아쉽지만 앞날이 길이길이 빛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고요. 6975번 님은요. 처음부터 듣던 방송이에요. 그동안 많은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도 생기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봉도사님이 딱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깨어있는 시민들. 예. 근데 이제 저는 봉도산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광대거든요. 네. 광대. 네. 예. 이거 뭐 원고 마지막 네. 좀 뭘 하려는 거 이게? 봉도사님 제가 궁금한 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봉도사님 예. 이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 1년 동안 하신 소감 너무 궁금해요. 저는 1년 그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2011년서부터 네. 광대 정치 광대로 살았어요. 그래야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네. 그 가볍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게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다시 이제 본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게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가벼움으로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가 있어서 네. 가벼운 정치를 만든 효시다 제가. 그리고 가벼운 정치에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더 가볍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해보세요. 봉보로봉봉 봉도사님 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저번에 강 기자님이 이렇게 봉보로봉봉 봉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음을 맞춰야 돼. 봉보로봉봉봉봉 봉보로봉봉봉. 그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 해보게 되네요. 예. 네. 이거 클로징 읽으라는 거예요? 난 이거 읽으라 그런 줄 알고. 봉도사님 저희 너무 즐거웠는데 예. 봉도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치자 여러분들께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과 물고기 아니에요. 저희가 물고기고 네. 청취자분들이 물이거든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방송의 진짜 주인이에요. 맞아요. 패널분들 제가 주인이 아니고 듣고 계셨던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정한 주인이었고 이 주인분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제가 있는 장에서 노력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노력하고 자 월요일부터는요 새로운 MC가 진행하는 정치쇼 제가 그동안 대체 불가로 외쳤는데요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앉을 새로운 MC 그분 대체 가능입니다. 정봉주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요 월요일 103.5MHz 새로운 정치쇼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1시간 마지막으로 방송 나가는 거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한반도 평화